정순, 부뚜막 앞에서 혼자 송편을 빚으며 전화기를 붙든다. 준호야 추석인데 내려올 거지? 수화기 넘어 냉정한 목소리. 엄마, 바빠서 못 내려가요. 이해하시죠? 떨리는 손끝에서 반죽이 뚝 떨어지고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빈집 가득 울려 퍼지는 혼잣말. 그래 또 혼자여도 괜찮지. 뉴스 화면 속 홀로 송편 빚는 어머니 장면이 거실 텔레비전에 비친다. 자식들 체면 때문에 급히 몰려와 마당에 고급차와 선물 꾸러미를 늘어놓는다. 엄마, 뉴스 보고 바로 달려왔어. 엄마,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정순 굳은 얼굴로 뒤돌아보며 낮게 내뱉는다. 니들 진짜 나 보러 온 거냐? 공허한 침묵 속 선물 상자보다 무겁게 내려앉은 어머니의 시선.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전남 순천 외곽 들녘마을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누런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 논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시골길 옆으로는 붉게 익어가는 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벼이삭들이 일렁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기와 몇 장이 깨지고 담장 곳곳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을 이 집은 이제 고요함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70살의 이정순이 홀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낮은 상 앞에 앉아 정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떼어내 동그랗게 빚어냈습니다. 쌀가루 반죽은 하얗고 부드러웠고 정순의 손은 비록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반죽을 눌러 오목하게 만들고 그 안에 깨와 설탕을 섞은 소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 송편 하나가 완성됩니다. 부뚜막 위에는 찜통이 올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순의 눈길이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으로 어린 아이들이 다정하게 모여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서 있었고 둘째 딸 수지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그날은 정순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정순 혼자뿐이었습니다. 정순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송편 반죽에 집중했습니다. 속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내는 동작이 반복됩니다. 하나, 둘, 셋. 송편이 점점 쌓여갔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엔 마당 가득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졌는데 이젠 송편 반죽만이 내 손끝을 붙잡네. 정순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들녘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사람 몇몇이 추수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트랙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 마을이 추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집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자식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송편을 빚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정수는 홀로 두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겨우 13살, 수지는 10살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고 김장철이면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김장을 담가주고 농번기에는 품삯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챙기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정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정수는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생이 사라졌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정수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고 대기업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진도 결혼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도 하고 명절이면 꼭 내려왔습니다. 정수는 자식들이 내려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일주일 전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통화 시간도 짧아졌고 수지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며 전화를 자주 끊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늘어났고 명절에도 일이 있다며 내려오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정수는 혼자였습니다. 재작년에도 혼자였습니다. 정수는 송편을 하나 더 빚으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추석만큼은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혼자 송편을 빚으며 보내는 명절이 얼마나 쓸쓸한지 자식들은 알까요? 찜통 뚜껑을 열어보니 먼저 쪄둔 송편들이 하얗게 익어 있었습니다. 솔잎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수는 송편 몇 개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지만 혹시라도 자식들이 갑자기 내려올까 싶어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깨소 송편, 수진이 좋아하던 콩소 송편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혼자 명절을 보낼 거라는 것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송편을 빚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녘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감나무의 붉은 감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순의 가슴속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정수는 반죽이 묻은 손을 씻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오려나. 내 자식들. 목소리에는 기대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자식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담을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갈치조림용 그릇, 수진이 좋아하던 나물을 담을 접시들. 정수는 매년 이맘때면 같은 준비를 했고 매년 같은 실망을 맛봤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송편을 정성스럽게 빚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외로워도 자식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빚어놓은 송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올해는 다를지.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빚어놓은 송편들이 찜통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송편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깨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혼자 먹는 송편은 왠지 맛이 덜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연락처를 열어 큰아들 준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전화하면 귀찮아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그래도 물어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수는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늦게까지 일했나 봅니다. 정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다. 엄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추석에 집에 올 거지?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 꼭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준호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정수는 애써 실망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내려가요. 이해하시죠? 그 말에는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 열심히 해라. 정수는 겨우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정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정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사는 걸 알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평온하게 돌아가는데 정순의 마음속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송편을 그렇게 많이 빚어 놓았는데 누구와 함께 먹을까요? 정수는 찜통 안의 송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순 씨,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만식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눈가를 닫고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박만식 이장과 함께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이분들은 순천 지역 방송국에서 나오셨어요. 추석 특집 프로그램 취재를 하신다는데 우리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하시네요. 박만식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순천방송 취재팀입니다. 요즘 혼자 명절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취재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정수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든 기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은 분들이 혼자 명절을 보내세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짧게만 인터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만식 이장도 거들었습니다. 정순 씨, 그냥 잠깐만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정수는 망설였지만 이장과 기자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요. 기자들은 기뻐하며 정순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자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정순 쪽으로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정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안 온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창피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니 어쩌겠어요. 부모 마음은 늘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정순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정순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송편은 빚어놨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수는 쓸쓸히 웃으며 송편을 가리켰습니다. 기자가 송편을 빚는 정순의 손을 촬영하도록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순의 손은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빚어내는 송편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는 정순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고 싶어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요즘은 그것도 뜸하네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는 정순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기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난 후 정순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순은 송편을 하나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추석도 혼자겠구나. 취재가 있던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오지 않더라도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차례는 지내야 했습니다. 정수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상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송편, 나물, 전, 과일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안 왔어요. 바쁘다네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상을 치우고 혼자 송편을 먹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별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혼자 명절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손을 멈추고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정순이 살고 있는 마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집, 부엌, 그리고 송편을 빚고 있는 정순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정순은 깜짝 놀라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니 어쩌겠어요. 부모 마음은 늘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전 정순이 했던 말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순의 얼굴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송편을 빚는 모습, 텅 빈 집안,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송편은 빚어놨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순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자막에는 홀로 송편 빚는 전남 시골 어머니의 쓸쓸한 명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혼자 명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뉴스가 끝났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고, 괜히 나왔네. 정수는 쓸쓸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준호는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보고 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추석 특집 뉴스 하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무심코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낯익은 풍경이 나왔습니다. 순천의 들녘,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화면 속에는 어머니 정순이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몸이 굳었습니다. 아내도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분 시어머니 아니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 송편을 빚는 주름진 손, 그리고 자식들이 바쁘다니 어쩌겠어요라는 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댁에 안 가도 돼? 어머님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가기 싫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준호야, 뉴스 봤어? 너희 어머니 아냐? 준호는 전화를 끊었지만 곧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야, 너희 집 방송에 나왔던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맞아?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회사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때문에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휴게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동료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무슨 일인가 싶어 휴게실로 갔습니다. 회사 동료는 유튜브로 뉴스를 다시 보기 하고 있었고 그걸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니 정순이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동료가 물었습니다. 뉴스 나온 저 할머니, 내 엄마 아냐? 순천 사시잖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와, 진짜 수진이 어머니네. 혼자 계시나 봐. 추석인데 안 내려갔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수진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수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니 어쩌겠소. 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오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준호의 목소리도 침울했습니다. 응, 봤어. 우리 어쩌지? 엄마가 방송에 나왔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수진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내 동료들도 다 봤어.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라도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간의 시선 때문에 가는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송편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여러 채널에서 재방송되었고 인터넷에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취재를 받았나? 정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송편 하나를 입에 넣고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밝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혼자 보낸 명절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낙엽을 쓸어 모으는 정순의 뒷모습은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비포장 마을길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정순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큰아들 준호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준호의 모습은 시골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내렸습니다. 정수는 빗자루를 놓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수는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준호야, 어쩐 일이냐? 바쁘다며?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씩 웃으며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엄마, 뉴스 보고 바로 내려왔어. 어떻게 엄마를 혼자 두고 있을 수 있어요? 트렁크에는 값비싼 선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우 세트, 고급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 준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 드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며느리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늦게나마 왔잖아요. 이제 혼자 아니시죠? 정수는 선물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준호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도 큰 선물 봉투들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저도 왔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선물 봉투들을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 골랐어요. 건강에 좋은 거래요. 정수는 선물들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선물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사온 한우가 더 비싸요. 최고급이거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는 그냥 돈만 쓰지. 나는 엄마 건강 생각해서 일일이 알아보고 샀어요. 두 사람은 마치 경쟁하듯 선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수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나 보러 온 거 맞지? 준호와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엄마 보러 왔죠. 하지만 정수는 자식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이 나 보러 온 게 아니지. 방송에 나와서 창피할까봐 내려온 거 아냐?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의 말이 전곡을 찔렀던 것입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니들 속마음 다 안다. 정수는 마당에 놓인 선물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명절 때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정순의 말에 준호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자식들을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며칠 전 만들어둔 송편과 나물, 전 등을 내왔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상 앞에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손주들만이 신나게 송편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서 준호와 수진 사이의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두 사람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이래. 돈만 많이 쓰면 다야. 수진이 나를 세웠습니다. 준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 내가 뭘 했는데? 가끔 전화 한 통하는 게 다잖아. 내가 생활비 더 많이 보냈잖아. 매달 얼마씩 보내는데.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맞받아쳤습니다. 엄마 병원 뒷바라지한 건 나잖아. 오빠는 바쁘다고 한 번도 안 왔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와 수진의 남편도 끼어들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부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정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은 놀라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 위에 송편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송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만해라. 나는 돈도 선물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니들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을 뿐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들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흩어진 송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밤이 깊어갔지만 정순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의 벽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피곤에 지쳐 며느리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순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끔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문고리를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얘기 좀 해요.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준호도 일어나 수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다시 앉은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최악이었어.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했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원한 건 선물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돈으로 때우려고만 했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저 우리 체면만 걱정했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여보를 말렸어야 하는 건데. 수진의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우리가 오늘 내려온 진짜 이유가 뭐야? 준호의 질문에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방송에 나와서 창피했어. 회사 사람들이 다 봤거든.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래. 동료들이 다 물어봤어. 어머니 혼자 계시냐고. 나는 그게 부끄러웠어. 내가 불효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어.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비싼 선물 사들고 내려온 거야. 엄마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온 거였어.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기적이었습니다. 똑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꿰뚫어 봤어.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니들이 나보러 온 게 아니지. 방송에 나와서 창피할까봐 내려온 거 아냐?
어머니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거짓된 마음을, 거칠애 뿐인 효도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수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신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두 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어가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늘 웃음을 보였습니다. 준호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엄마가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새 일했던 거 기억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때 그냥 당연하게 받았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도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나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냥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수진은 자신의 이기심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언제든 기다려줄 거라고 착각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닌데 말이야.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효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엄마 사랑했던 거 맞아? 아니면 그냥 의무감이었던 걸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고 전화도 뜸하게 하고 돈으로 때우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진짜 사과해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야 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진짜 엄마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 두 사람은 서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쉬웠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까요? 준호와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은 채로 어머니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 약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긴 밤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돈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닭이 울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밤새 자신들을 돌아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7시쯤 정순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순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얼굴에는 어제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정수는 자식들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손주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준호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두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멈추고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정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니들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하냐? 준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정말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았는데 우리는 엄마를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어제 우리가 내려온 건 진짜 엄마 때문이 아니었어요. 방송 보고 창피해서 사람들 눈치 보여서 온 거였어요. 그것도 비싼 선물로 때우려고 했고요. 수진의 고백에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갑자기 세상 뜨고 내가 홀로 니들 키우느라 명절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석이면 다른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데 우리 집은 조용했지. 그래도 니들 웃는 얼굴 보면 배가 불렀다. 정수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니들 학교 보낼 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어.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어도 니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지.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모는 짐이 되어 있더라. 니들은 나를 귀찮아했어. 전화해도 빨리 끊고 명절에도 안 오고. 준호와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난 니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외롭지만 참았지. 보고 싶어도 참았지. 그런데 방송 나간 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우릴 기다렸는지.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진짜 엄마 생각하며 살게요.
명절에도 꼭 올게요. 주말에도 자주 내려올게요. 준호도 다가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약속할게요. 이제는 돈으로 때우지 않을게요. 진짜 시간 내서 엄마 곁에 있을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수는 자식들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과 실망이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진짜 지킬 수 있겠냐?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엄마. 꼭 지킬게요. 준호와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와 수진의 남편도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수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미웠지만 그래도 자식들이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니들 정말 달라져야 한다. 약속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엄마. 꼭 그럴게요. 준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밥이나 먹자.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수진도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당 한쪽에 앉아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명절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부드러웠고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의 집 마당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준호와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들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저기,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다가와 어머니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들녘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잖아요. 그때 일 기억나요?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시절은 정순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지? 어찌 있겠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방문 틈으로 봤어요. 엄마가 밤마다 혼자 우는 거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서웠어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무너지면 어쩌나 싶었죠.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엄마가 새벽에 일 나가는 뒷모습을요. 겨울에도 얇은 옷 입고 나가시던 거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우린 어렸지만 알았어요. 엄마가 우릴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요. 정수는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네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 정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니들 보면서 힘을 냈어. 니들이 내 희망이었어. 니들만 잘 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해준 것들을 다 잊고 살았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도시로 올라가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게 효도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그냥 우리 얼굴 보고 싶었던 거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거죠.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우린 바쁘다는 핑계로 돈으로 때우려고만 했어요.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정수는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너희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정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난 니들이 성공하길 바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주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했어.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약속할게요. 매달 한 번씩은 꼭 내려올게요. 명절은 물론이고 평범한 주말에도 올게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아이들 데리고 자주 올게요. 할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아이들한테도 중요하니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은 쉬운 거다.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니여? 정순의 물음에 준호와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저희도 불안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저희가 엄마 없는 세상을 상상해 봤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웠어요. 후회하기 전에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엄마도 이제 일흔이시고.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세월은 흐르는 거다. 엄마도 이제 많이 늙었어. 아니에요,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준호가 얼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오래 우리랑 함께 계세요. 저희가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정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얼굴 보여주고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면 충분해. 그때 마당에서 놀던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달 떴어요. 손주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보름달은 순천 들녘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름달이네. 참 예쁘다.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일어나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온 가족이 보름달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수진의 남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정수는 찜통에서 송편 몇 개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내가 빚은 마지막 송편이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이요? 왜요?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 혼자 만들지 않게 해줄 거냐? 정순의 물음에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예, 엄마. 다시는 혼자 만들게 하지 않을게요. 준호가 송편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요. 손주들도 함께요. 수진도 송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모두 함께 송편 빚어요. 그게 진짜 명절이잖아요. 정수는 자식들의 다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매 명절마다 우리가 올게요. 아니, 그냥 주말에도 내려올게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진짜 다를 거예요. 정수는 송편을 하나 입에 넣으며 보름달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은 정순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들녘 위로 바람이 불어왔고 벼이삭들이 일렁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믿어볼게. 니들을 믿어볼게. 보름달 아래 온 가족이 함께 송편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순의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천 들녘의 황금빛 벼는 모두 추수되었고 감나무에 매달린 감들도 대부분 따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정순의 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순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정순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11시쯤 도착해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읽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방을 정돈하고 마당에 낙엽을 쓸어냈습니다. 예전처럼 거창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깨끗하게만 해두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준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어 준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호는 예전처럼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손에는 간단한 과일 바구니만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대문 앞에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왔냐? 배고프지? 밥 차려놨다. 정순의 목소리에도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하지 않던 포옹이었습니다. 정순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말해서 금요일 오후는 반차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격주로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일요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되겠냐? 회사 일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요. 점심을 먹으며 준호는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도 마을 이야기, 이웃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편안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들녘을 걸으며 준호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제가 여기서 개구리 잡던 거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왔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손에는 고기와 채소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도 왔네? 오늘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활기차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수진이 고기를 굽고 준호가 상을 차리고 정순이 반찬을 내왔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자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는 우리 다 같이 송편 만들어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반죽 준비해 놓을게.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빠가 송편 만드는 거 보면 애들도 신기해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손주 중 한 명이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송편같이 빚자.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정순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만들자꾸나. 정순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때 우리한테 진실을 말해줘서요. 덕분에 우리가 정신 차렸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때 엄마가 화내지 않았으면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수는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니들이 알아줘서 고맙다. 엄마는 니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가끔은 엄마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준호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이제는 달라요. 밤이 깊어지고 자식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리는 자식들의 숨소리, 손주들의 잠꼬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정은 카메라 앞이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이번 명절은 혼자가 아니었다.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거야. 다시 기다릴 수 있겠다.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소란스러웠지만 그 소란스러움이 정순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 자주 할게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대문 앞에서 자식들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이번에는 진짜로 올 거라는 것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손주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장난감을 주우며 웃었습니다. 에고, 이것들. 다음에 또 와서 놀아야지. 정수는 장난감을 소중히 한쪽에 모아두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정순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다시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들녘은 고요했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정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천 들녘 위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정순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순의 집에는 자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